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박근혜와 유승민의 관계. 이거 요즘 완전 뜨거운 감자죠. 자, 청와대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뭐 대놓고 우리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물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역학관계가 청와대와 미묘한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메리스와 가뭄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그것도 국무위원 장관들을 데리고 있는 그 회의에서 18분에 13분 동안을 자기의 서운한 부분만, 배신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불안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저 대통령이 왜 저렇게 독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왜 이렇게 하고 거부권을 갖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정무수석이 있어서 정무수석이 그거를 조정을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또 특별보좌관이 있다면 특별 정무수석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혼자의 생각을 갖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한번 불러서 차 한잔, 청와대를 불러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원내대표가 뽑히고 또 당대표가 뽑혔는데 청와대를 몇 번을 갔습니까? 외국 나가기 전에 한 번 나가서 김무성 대표라고 차 한잔 마신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루만져주면서 뭐가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메르스에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기서 그렇게 독설적인 걸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특히나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세월호 사태 때도 굉장히 액션이 늦어졌는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빠르게 왜 처리를 했는지 모르고, 또 그 사이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친박들이 그런 걸 조정을 해줬으면 이런 것까지 오질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승민 대표는 그만두라는데 그 사람이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무지하게 잘못했습니까? 응? 우리 280명 의원들이 모여서 211명이 찬성을 해서 그걸 통과를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것을 왜 이승민 당대표를, 원내대표를 그렇게 몰아세우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유승민 대표가 50% 이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는 한번 조금씩 조정을 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유승민 대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가 되겠죠. 김무성 대표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물론 여러 가지 보도가 돼 있지만은, 저는 우선 그 내용은 국회 개정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거부권 행사했다, 여기서 오는 갈등이다, 이런, 또 애초에부터 무슨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다, 이런 그 갈등을 초래한 그 요인들, 이런 정책적인 그 불협화음들, 이런 것을 논의하기 앞서서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의 수준이라고 할까, 특히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우리는 심각한 지금 오류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눈길을 조금 돌려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요즘에 그 언론이나 SNS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1년인가 그 유명한 52초의 침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아리조나에서 총기 사건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이 죽고 또 그 당시 하원 의원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추모식 행사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그 남의 나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감명을 받았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그 심금을 울렸죠. 예, 뭐 이렇게 애석한 추모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가야 할 미래를 또 제시를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더 우리를 그 미국 사람들 감동시킨 게 뭐냐면 52초의 침묵입니다. 52초 동안에 말을 안 했어요. 네. 한숨만 쉬고.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그 침묵이 오히려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국민의 감동을 주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것 감정들을 씻어내서 미국을 하나로 묶는데 굉장한 그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그 얼마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백인 젊은 친구가 흑인들 인종 우월적 네. 입장에서 흑인들 9명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모하는 그 교회에 가서 아주 체육관이죠. 체육관에서 가서 이제 또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저기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불렀죠. 근데 뭐 노래를 잘 하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노래는 어설픈데 이 노래가 또 미국을 울리고 감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내용과 본질 거기에는 분노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막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승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그 제스처, 언변, 이벤트, 커뮤니케이션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아주 뭐 그 배신이다, 그 심판하자, 뭐 이런 정말 이런 그 원시적인 방법을 안 쓰더라도 그런 단어를 안 쓰더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의 능력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저는 아주 대비적으로 이번에 볼 수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언제 우리도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그런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표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또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승화시켜 가지고 가야 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반면에 또 유승민 대표도 저는 학자거든요.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분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대결을 통해서 아주 맞서서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내용이라는 부분보다는 미국도 이보다 더한 대립 갈등을 합니다. 싸우고. 그러나 그걸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부족한 결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유선 뭐 생각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관계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유승민 그 원내대표하고 우리 대통령 하시고 뭐 무슨 관계 같아요? 저는 뭐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죠. 뭐 그래요? 따지고 보면은 네. 아니 저 보면은 그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하고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애증 관계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 비서실장도 하고 만들어내. 사실은 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공을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모라는 게 누군가 예전에 저한테 어떤 참모론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참모는 비서가 아니다. 그리고 당과 청의 관계도 대통령과 이런 의원의 관계도 이 사람들이 비서가 아니거든요. 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고 뭐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헌법기관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본인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부라고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뜻이 다를 때는 뭐가 이게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차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이런 참모들이 다 했는데 이 참모들이 뭔가가 쓴소리가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 이게 응징이 아주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응징이 너 이거 내 말 안 들어? 이런 것 같아요. 그 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뭐 잘 간 것 같은데 지금 유승민 우리 저 원내대표는 사실은 새누리당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한 견제도 해주고 뭔가 새누리당을 지탱해주는 그런 견제 세력의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국회법 개정도 원내대표로서의 그 전권을 주고 이렇게 뭘 했는데 딱 한 가지 아까 의장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세월호법에 그 진상조사 과장 하나를 그래요? 공무원으로 하느냐 민간인으로 하느냐 요것 때문에 시행령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되고 그 메르스 때도 정부는 없었고 또 메르스 때문에 그보다 더 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전 국민들은 가뭄에 다 시달리고 있는데 또 역시 정부가 없었고. 대통령이 호수로 뿌리대는 한 번. 보니까. 네.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번 그것도요 우유로 안 뿌리고 직사로 뿌렸다고 또 뭐 얘기가 있었어요. 뭐 다 죽었다고. 불자로 패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논의가 민생으로 가야 되는데 민생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국회법 때문에 정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이 국민들이 병들어 신음할 데 없는 정부, 가뭄 들어 고생할 데 없는 정부, 이런 정부를 어떻게 하는데 실제는 그걸 견제를 해주는 것들이 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지금 유승민하고 그 당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지금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면은 지금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하고 지금 어찌 보면은 충돌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가만 보면은요. 지금까지 사태를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를 계속 안 하고 있고요. 친박계도 일단은 7월 6일 날 이거를 제2의 국회법 그 개정을 제2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양을 퇴로를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짠 거죠. 그때 유승민 대표가 퇴장을 하면서 그걸 주도했던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볼 때 그게 뭐 잘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거고 또 김무성 대표 역시도 대통령하고 지금 척을 져서는 자기의 대권 가도에 이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친박, 비박, 중도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왜냐면은 사람들 의총을 열리면은 비박이 많아서 다시 재신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 얼마 전에 한 의총은 지금의 그 대통령의 뜻을 모르고 가서 얘기한 거고 지금에 가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친박이 46명, 비박이 38명,
중도가 716. 그래서 463876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6이라는 게 이제 네. 중도예요, 중도. 중도요. 근데 이 중도는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대위 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총선을 지휘할 때 다 그때 공천을 받아서 선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 당선이 된 분이야. 비례든 지역구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박, 야이 이런 게 있어요. 주박이야. 네, 주간에는 친박이고 친박이고 야간에는 이제 김무성 쪽으로 가는. 네. 이 시기가 예, 미래 권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다 보고를 안 받았겠어요? 그 청와대 그 많은 그 참모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철퇴를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하고 뭐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청와대 쭉 언론 얘기를 했는데 뭐,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해가 좀 가는데 원내 대표는 또 달라요. 원내 그럼 자기 정치 얘기하고 배신할 때는 이분은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자기 색깔.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 노선이 정치색이 다른 거는 같이 갈 수 있어도 정책이 다른 거는 같이 못 가요. 정책이 다르면. 그러니까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정책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판정이 내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 김무성 체제가 무너질 것 같죠?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안 무너지냐면 이 정권이라 모든 거는 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잡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그걸 잡는데 지금 선거를 봐요. 작년에 730 선거에서도 이겼죠. 이번에 4.29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여기는 견고해졌습니다. 지금 김무성 패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 안 된다고 그러죠? 실제로는 120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120명이에요, 조사된 게. 네. 그리고 박근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4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친박 쪽이. 그러면 나머지 거 20명은 뭐 하느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왜? 이미 정권에 김무성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선에 서야지 내년에 우리 공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이게 공천 싸움 아닙니까 지금. 공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체제가 별로 무너진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승민이가 금방 저기 나갈 것 같죠? 똑같습니다. 유승민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4등을 했습니다. 유승민이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했는데 대권 후보 4등을 했어요. 응? 그것도 많은 표를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승민이는 지금 같을 때 점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도 대구 동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보세요 한번. 반대하는 편도 있지만 유승민이를 지지하는 편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국가고 뭐 무슨 국회의원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자기는 어느 선거지 발석 궤도에 올라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갖고 이야기할 때 자기도 그렇게 칼날을 세워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승민 대표가 자기가 예산을 짜보니까 복지로 갈 예산이 100조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와야지 예산을 자르는데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네. 제가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고 대립할 때는 시간이 갈수록 미래 권력이 유리하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께 뭐 조언을 좀 하고 싶다면 해드린다면 지금 이제 임기가 절반 반환점을 돌아서서 가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죠. 초조하죠. 예, 경제도 지금 어렵지. 또 일하려다 봤는데 메르스 뭐 하나 제대로 세월호 사건 터져가지고 한 것도 없고. 제대로 첫 해는 국정원 댓글, 뭐 세월호, 메르스, 윤창중 사건 문제, 뭐 해서 아무튼 이게 공교롭게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하고자 했던 그런 의욕과 또 계획들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아마 초조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사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다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 이게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남은 뭐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도 이제 금방 갑니다. 그리고 또 2년 반에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가지고 정책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라는 것도 지금 뭐 금방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좀 이제 여유를 좀 오히려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 하나하나에 이렇게 너무 올인하고 목을 매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재난도 지금 경험했고 뭐 재앙도 맞았고 이제 적폐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관피화 문제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바로잡는다. 이제 그런 큰 틀을 바로잡는데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박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그거는 박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소한 정책에 몰두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가야 된다.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가 그 국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아주 떠안게 된 거예요. 물론 청와대 중심으로 가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돼서 모든 거를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청와대에서 관리할 만큼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좀 분립을 시켜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화해가는 쪽으로 수평적 분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에 수직적 분권을 해서 중앙 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보다는 지방과 중앙이 같이 하는 그런 그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이런 그 틀이 이거 재난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또 이번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이러한 권력이 제대로 분립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교훈을 얻은 거지 이게 모든 권력이 다 행정부로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바로잡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만 지지를 받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100% 30%가 아닌 40% 50%를 만들어내려면 여기에는 이제 아까 지적한 대로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부터 또 기본적인 틀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좀 풀려나가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레임덕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간 반환점을 돌아서 나머지 가야 할 그런 그 아젠다가 제대로 정립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거 패대기쇼를 보면은 좀 받아들일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이 용인술 같은 거 보면은요, 아까 신뢰와 원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신의 그 또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이런 걸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는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5인방 이렇게 할 때 꼭 등장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가 전영옥 전 의원. 전영옥. 뭐 아주 대단했죠. 뭐 그냥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뭐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영. 지금 뭐 국회의원인데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뜻을 달리하고 나갔던 분도 이제 이분도 친박에서 이제 뭐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그 다음에 김무성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따지고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분들도 계신데 김종인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예. 근데 아무튼 참모를 갖다 쓰는데 지금 정무수석도 하나 지금 공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못 쓸 정도로 이게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이게 왜냐면 지금 새누리당에 아까 얘기했던 한 7, 80명은 아니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서로 모셔가려고 그분 때문에 당선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참 하나가 이재호 의원입니다. 이재호 의원까지도 자기 그거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대놓고 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막 독서를 품고 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지금의 이런 것까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것도 이제 저는 정치 수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배신, 뭐 적과 동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이분법으로 분류를 구분이 하잖아요. 되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동업자들이거든요. 정치인도 동업자입니다. 동업자죠. 상호 또 같이 동료죠. 경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의 경우에도 이 종족이나 또는 배신자들을 자기 측근에 기용을 하거든요. 링컨도 유명하게 자기 정적들을 다 기용을 해가지고 국무장관, 네. 통상장관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오바마 그런 정치를 대통령도 보고 싶은데 오바마 대통령도 경쟁했던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안 네. 쳤잖아요. 아니 경기지사 남경필 지사도 지금 면접을 한다, 이제 그런- 이재정 교육감하고 그 진보교육감 잘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네.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지적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달리해야 된다. 이 정치적인 수사를 달리해야 된다. 이게 제가요 그 미국의 이렇게 국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보다 뭐 의식이나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그 수준은 높아요. 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사, 그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들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는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빨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얘기한 두 번째도 아까 이게 적과 동지라는 개념보다는 특히 여당과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적과 동지가 아니라 이건 같은 동반자 양 수레바퀴의 그 마차의 수레바퀴인데 이거를 제대로 이게 굴러가지 않는다면 이 마차가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좀 이번에 새로운 경각심을 울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참 여성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좀 이 따뜻한 그 모성애 같은 또 어머니 때문에 또 유교사 같이 어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유교사의 그 따뜻한 부분, 모성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해도 콘크리트 지지율 30%에 40% 갖고 있죠. 예, 그거가 그분들의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는 왜 이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전역, 진영, 유승민, 김무성 뭐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고 그 대통령 될 때까지 진짜 이렇게 잘했던 그런 건데 왜 좀 못 알아줄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벌 기업을 구멍가게처럼 그 운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좀 각자의 역할을 좀 이렇게 주고 좀 자율성을 주고 책임과 권한을 이렇게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챙기려고 하니 이런 뭐 재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쪽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장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6개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컨트롤 타워가 중앙에 있는 대통령이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거 잠깐만, 예. 제가 좀 낼게요. 네. 저는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막 독서를 품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대통령 연설으로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연설을 했어요? 대통령?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 그거 내가 대로.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 어머니 같은 대통령, 여성 대통령입니다. 자, 우리를 보다듬어주고 싸워줄 대통령, 여성 대통령 박근혜.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연설을 내용이 지금 후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끌어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였었냐, 당 대표들 비근한 예로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김무성 저 유승민이만 아니라 문재인이까지 포함해서 다 불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자 우리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뭐가 필요하냐 하냐, 이거를 여러 차례, 내가 봤을 때는 10차례는 더 했어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김무성 대표가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가 안 된다는 지금 못하죠. 아무도 안 될 걸요. 안 된답니다. 다 차단됐답니다. 그것이 뭐냐? 문고리 사인방이 지금 다 붙잡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왜 이게 막이 쳐지느냐? 막을 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해쳐갖고 불러들여야 되는 거 빨리 와라. 와라. 와라 지금도 했을 이게 때 문고리하고 관련돼요? 아 당연하죠. 문고리 사인방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야. 이 정부가 나중에 이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삼천리 때문에 뭐가 안 됐다듯이 이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아니, 실제로.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무성 대표가 되고 나서 그 대통령 독대를 면담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비서관선에서 잘랐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서관 실장 그 상황에서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대노한 적이 있다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관료 조직 인해 장막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거나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같은가요? 지금 그렇지 지경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구중공벌에 갇혀 있다 이야기도 하는데 글쎄.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다 뭐 재벌까지 다 간섭하고 일일이 다 하려고 한다. 간섭하지 말아라. 만기 칠라고 그리고 저도 또 이제 좀 나눠라. 권력을 좀 나눠라. 이제 이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이네요. 그럼.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 어? 뭐 하고 있냐? 대통령에게 또 모든 걸 다 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맞아요. 예, 그렇네. 또 그렇게 보니까. 네. 36시간 뭐 했냐? 알아서 해야 되는 뭐 당연하죠. 뭐 사건 하나하나가 다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이중적인 그 요구,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들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은 또 그렇죠. 다 일일이 참견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 세월호 현장에 오면 와서 뭐라고 그러고 예.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려운 입장인데 물론 대통령이니까 그걸 다 극복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 그 프로에서는 이제 이에리사 그 에리사가 뭐 에리자베스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고 닮는 사람이 에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메르켈 총리거든요. 네, 메르켈. 근데 메르켈 총리가 지금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리스가 지금 몰락을 하는데 그리스의 몰락은 메르켈 총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하면 그리스는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리스에게 많은 돈을 지금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빨리 갚아라 그러면 그리스는 파산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잠깐 지금 얘기가 좀 비약되는데요. 네. 그리스가 돈을 나 끝까지 못 가. 돈 없어. 대포 우리가 하라는 얘기로 대포 부르면 어떻게 돼? 돈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불렀어요? 아니 불렀잖아요. 불렀어요, 지금. 어제. 대포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 독일도 피청이청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못 받으니까. 아니,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 그렇진 않아요? 이제 손 좀 보려고 그러죠. 너 고생 좀 해봐라, 너네들. 고생 좀 하고 돈을 다시 주더라도 고생 좀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막 가는 거죠. 근데 남의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한가롭게 지켜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경제가.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그 메르켈 총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어머니 같은 그 무터라고 그러죠. 무터 리더십이라고 엄마 리더십이라고 무터. 포근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이 사람이 동독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 공학도예요. 이 사람도 물리학을 예, 공부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우리 박 대통령하고.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아주 그냥 강인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 지금 2017년까지 하게 되면 지금 12년, 17년을 이제 앞으로 4선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양반 총리가. 그래요? 수상이. 그래서 하여튼 이 메르켈 총리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가야 할 모습도 보인다. 말하자면 포용과 통합, 이렇게 포근한 그런 리더십.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안에 대해서는 강인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저돌적인 그런 파워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리더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르켈 총리 독일 정치 상황 얘기를 하면 참 안타까워요. 실제는 지금은 독일은 연정하고 있어요. 연정.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하고 같이 정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쟁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글쎄, 뭐 싸우지도 않고. 아니 지금 사실은 여야를 보면은 여당끼리도 지금 싸우는데 뭐 그 당이나 이 당이나 똑같다라고 보면은 연정해도 충분한데 못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그쪽은 정치가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나왔던 이거 수상 후보 나오잖아요. 한 번 나고 떨어지면은 다음에 물러가요. 그 사람들 다시 한다는 얘기 안 해요. 뭐 그런 수준 정도 이미 내가 한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 여기다 비교하면 안 되고 실제는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진짜 여성 대통령으로 참 뭐 좋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듯이 우리 경제가 아주 지금 아주 힘든 상태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죠. 예. 네. 뭐 이런 뭐 가뭄도 있고 뭣도 있고 수출 문제도 있고 뭐 엔저 현상도 있고 중국에 따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게 국회 환경 자체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내부 여당마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진짜 우리 말씀대로 뭐 그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싸우는 건 그건 아니죠.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헌법상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숙명적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역대 우리가 5년 단임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까지 오면서 노무현까지 오면서 탈당 안 한 대통령이 이명박밖에 없습니다. 막판에 다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되면은 벌써 2년 한 3년 좀 넘어가면은 레임덕이 오고 4년부터는 미래 권력이 올라서고 뭐 힘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정부패 연루돼서 그 측근들이 물러나게 되고 뭐 아들이 측근 아무튼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탈당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만 그나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2인자들까지 정치를 해서 그 나름대로 탈당을 안 했는데 물론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밀월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안 했겠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치받고 시작했으면은 이분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그걸 똑같이 겪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총선 때 이슈가 개헌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죠. 예,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과의 이런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터지면서 제일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가 바로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입니다. 그 야당의 그 문제됐던 얘기가 쏙 들어가고 지금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웃고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끝나면 다시 문제 또 나와요. 엊그제 오늘 신문에 문재인하고 이종거라고 러브샷 하는 거 딱 신문에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야, 이 사람들은 지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맞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의 소통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특히 유승민 대표가 진짜 비굴할 정도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도 이렇게 대표가 사과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사과했다면 받아들이면서 유승민 대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다듬어주면서 도듬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잘 안 될 때는 야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와서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한번 그런 큰 폭을 가지고 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유 교수님, 이 대통령이 되면은 제 생각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짜 아까 우리 이 의장 얘기하듯이 여야를 넘나서 불러서 청와대에 불러서 지금 문제가 메르스가 그러니까 우리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여야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게 좀 어떤 현안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상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권력을 잡으면은. 그러니까요. 그게 뭐 멀리 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단체장까지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귀를 열고 뭐 쓴소리도 듣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들어가고 나서는 싹 달라지고 만나기 어렵고 예. 그 주위에는 이제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만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그 청와대라는 건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 아마 그런 또 이제 접촉도 없어지니까 접촉도 자유롭지 않게 되니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는 거겠죠. 아, 그럼 밑에서 혹시 막 그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참모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이런 뭐 이제 그 하다못해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문고리다, 십장생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십상시. 십장시다 이런 나온 게 이제 그런 이제 이제 단어까지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박 대통령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이 양반의 마음은 저는 굉장히 그 열려 있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또 원칙과 신뢰가 분명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요 지금 맥혀 있는 요 부분 지금 우리가 그거를 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요 부분만 잘 해결해 나간다면 뭐 잘 돌아서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져봅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을 때 이분은 그 자기 집무실에 키가 안 닿아가지고 이렇게 현황판을 뒤에다 놓고 매일 현황판을 직접 이렇게 써나가셨대요. 그런데 이게 현장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바지 걷고 가서 모내기도 하고 또 어디 현장 가면은 또 그런 곳에 가서 현장에서 또 뭐 노무자들하고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고 국밥도 먹고 이러는데 실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가? 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단점만 닮아가지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게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아버지하고 그런 그 현장 경험들이 많으신 분, 그리고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아버지 시해가 됐는데 지금 전방은 어떠냐고 이런 형태의 이건 보통 이런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도 그렇고 메리스도 그렇고 이런 현장 중심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뭔가 쌓여가지고 소통이 지금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바마를 비교를 하는데 오바마가 본인의 능력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고 스피치도 잘합니다만 혼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치를 다 혼자 갑자기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혼자도 했겠지만은 그걸 만들어내는 주변의 능력입니다.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그 홍보의 그 기술이에요. 홍보의 기술입니다. 그걸 언제 해라, 잠깐 쉬었다 해라 이런 거를 같이 서로 상의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 유능한 참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대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말하자면 이게 그 호수를 가지고 소방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린다는 그 하나의 한 컷의 그림.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느냐 못 다가가느냐 하는 거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런 주변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잡았느냐, 또는 왜 지금 생뚱맞게 그걸 잡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논에 뭐를 신고 막걸리를 마신 거는 공감 능력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져오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와대의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대통령을 더 독한 사람으로, 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비서하고 참모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를 아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뭔가 대통령이 올바르지 않은 일 아니면 잘못되고 가고 있으면 쓴소리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가 하고 내가 다시 수정할 수 있어야 이게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말만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장관들도 다 받아줬기에 급급하고 자기 생각이 없고 옛날에 무슨 어떤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봤는데 그 역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례 그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요, 분노 통역사라고 나왔어요. 앵거 트랜스레이터라고. 분노를 통역하는 사람.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서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 트랜스. 근데 그게 이제 코미디언이 하는 거예요. 예, 속내 짜고 하는 거죠. 짜고.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은 점잖게 이제 이런 정책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은 이렇다 하고 난 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제 그렇게 통역을 하다가 막 이야기하다 이제 오바마가 진짜 화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사가 도망가 버려서 그런 이제 그런 연출을 그러니까 하는데 이런 거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면은 야. 뭐 내가 보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다. 그 똑같은 이런 얘기죠. 내가 너 보기 싫은데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다. 우리 개그 콘서트에 뭐그 네네. 나오는 그 정도로 이 정치를 이렇게 말하자면 즐겁게 그 막말을 하더라도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건 정치 기술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술사고 기술이고 순간의 테크닉입니다. 기술이요. 테크닉.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막 가는 거죠. 막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잘하고 있는 그 이성희 상무님이 지금 우리 회의를 이끌어가는 거 얼마나 순간순간에 딱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합니다. 이거 편집 안 됐으면 좋겠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박근혜 유승민의 싸움을 보고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유승민 키워주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코드의 전략이 아니냐. 왜 그러냐. 두 분의 그 아까 지지율이 상승을 했어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또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뭐 이렇게 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가 잘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퇴임을 하는 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손을 열심히 웃으면서 흔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하는 좀 이 행태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야당을 바라보는 눈도 불안했었는데 여당까지 바라보는 눈이 불안해서야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지금 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대통령님 큰 결단으로 소통과 화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